장안에 각종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는 빠떼레시 금양 박순희 이사입니다. 예. 네. 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히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 이사님 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요즘에 막 은행 위기다 뭐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주식 투자를 꺼리고 불안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요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장 분위기는 안 보죠. 안 보세요? 예. 그런 거 사실 볼 필요가 없고요. 아. 예. 그거 이제 작년 한 10월 달에 그때 2100 갔을 때 그때가 이제 되게 지금처럼 분위기가 좀 험악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주가도 연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런 펀더멘탈까지 매크로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되게 많이 이제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어갖고 그때 당시에 한번 보시면 9월 말일 겁니다. 9월 말 쪽에 보시면은 이제 2000포인트 깨지니까 그때 가서 사라. 이제 최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맞아요. 막 2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뭐 주식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은 그 이후에 뭐 거의 100% 이상 오르고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질비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매크로라든지 금융 쪽 이슈 같은 이제 뭐 그 금리가 어떻고 뭐 성장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 갖고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피터 린치님 말씀이신데 네. 사람들이 금리를 예측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금리를 연속 3번 맞출 수 있다면 그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시경제에 14분을 쏟는다면 12분은 낭비한 셈입니다. 연준 의장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피터 린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그 3% 같은 프로가 이게 원래 이제 방송 시간을 좀 많이 늘려야 되다 보니까 뭐 최근에 한 1, 2월 달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방송 중에 거의 한 70%, 7, 80%는 다 금리 얘기예요. 금리가 어떻고 이제 뭐 그 매크로가 어떻고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맞아요. 1월 달에 3%에서 이제 같은 사람이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거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이다. 그다음에 금리는 아마 조만간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다음에 이게 경기가 지금 너무 좋아갖고 이제 2008년 같은 은행이 무너지고 뭐 이런 일들은 앞으로 영영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몇 달 지나가지 않아갖고 지금 CS 자빠지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SVB 자빠지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금리도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금리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은 뭐 노랜딩 이런 얘기는 못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월 달에 3%에서 뭐 얘기한 그 거시 경제 예측 중에 지금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걸 하고 보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코스피 고점이 1월 27일입니다. 2497포인트로 고점을 찍었고 보시듯이 크게 빠지진 않아요. 슬금슬금 이제 좀 빠지는, 한번 다시 오르고 빠지는, 한번 다시 오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제 1월 27일 날 기록했었던 고점은 지금 계속해서 넘지는 못하고 있고 이제 녹화하는 날 어제 기준, 그러니까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2434.94포인트니까 뭐 2497 대비해서 뭐 크게 빠진 건 또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든 간에 좀 약보합 정도로 지수는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에코프로는 1월 27일에 12만 5천 원에서 시작해서 43만 3,500원까지 플러스 247%가 올랐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수 말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금리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거 사서 갖고 있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피터 린치께서 하신 말씀이 좋은 주식을, 당신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서 갖고 있으면 금리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애저녁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기업의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금리가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역류를 우리가 이제 만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역류 속에서도 그 강물을 거슬러 힘차게 헤엄쳐 가는 연어 같은 그런 기업에 내가 이제 동행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아무리 심한 역류가 와서 순간적으로 조금 밀리는 듯하고 조금 쉬어가는 듯 하다가도 결국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산 꼭대기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지 이 시장 예측 이제 증시 예측에는 너무 많은 시간 들이실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시 매크로 상황에서도 예. 2차 전지 주식들의 흐름이 매우 좋은데 그것들을 이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좋은 기업이고 지금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기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실적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은 오히려 그 불경기 속에서도 이익이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불경기여서 다른 업종의 주식들이 다 떨어질 때 이 회사는 뭐 한 해 뭐 200%, 300%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나중에 주가를 보면은 경기가 안 좋고 종합지수가 떨어져도 그 주식은 올라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뭐 옛날에 그런 사례들을 이제 그 증권 쪽에 있으면서 많이 봤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2000년대 들어갔고 코스닥이 그때 완전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막 작살이 났었는데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던 종목 중에서 이제 NC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그때 마침 이제 리니지를 발간을 해서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해보진 않았는데 PC방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때 2020년에 리니지가 완전 강풍이 불어갖고 그 PC방 가면은 이제 그 현관에 이제 리니지 입하 이래갖고 이제 막 거기 막 고등학생들 막 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코스닥이 그때 이제 그 이후로 뭐 4분의 1토막 날 동안에 NC소프트는 10배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와,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요거를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주가가 요새 좀 많이 올라갔고 이제 각종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단기간에 과하게 올랐다, 고평가다, 이거는 뭐 광란이다, 심지어는 이제 종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종교의 교주가 배터리 아저씨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만 보지 말고 실제로 이 에코프로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난 걸 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2021년만 해도 1조 5,041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이 864억이 났던 건데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22년에 이게 엄청나게 성장해갖고 5조 6,403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5,882억이 났습니다. 네. 이게 영업이익이 플러스 580% 는 거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은 주가는 247%밖에 안 올랐으니까 더 올라야 되네요.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와. 결국은 이게 이제 주가라는 거는 기업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기업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항상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내가 투자한 회사 아니면 내가 투자한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증가하고 있다면 그 증가하는 폭은 얼마만큼이나 되냐. 그 다음에 그 증가하는 폭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평가는 적절한가. 이런 형태로 접근해서 투자를 하셔야 그게 제대로 된 투자지. 단순하게 그래프 그려갖고 이거 90도 각도인데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거의 초딩급에 해당되는 얘기죠. 이게 지금 문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익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22년에 엄청나게 실적이 증가했는데 23년 이후에는 더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네. 예. 에코프로가 이게 그 포항 에코프로 캠퍼스라는 이제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폐 배터리 재활용부터 양극재 완성품 생산까지 해서 이제 완성형 양극재 생태계를 구축한 게 에코프로가 국내에서 최초고 유일하거든요. 그 부지가 지금 10만 평이 있는데 거기다가 6만 평 더 공사를 해갖고 2022년까지 1조 5천억 투자해서
그 이제 비용 들여갖고 그 공장 지었던 게 작년에 완공이 돼서 거기서 매출하고 이익이 빵빵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날아간 거고요. 올해 또 1조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또 이게 캐파를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조 2천억이 이제 총 투자되는 건데, 그래서 추가적인 공장 설립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매출도 더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도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이제 에코프로 하면은 이제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는 이제 지주사,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요. 대한민국의 증권사들이 단체로 계열도 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영업이익이 616% 증가한 6,189억으로 집계됐는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영업이익이 이 중에서 3,825억을 차지하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네. 에코프로 BM이 아닌 쪽에서 나온 영업이익이 차지한 영업이익이 대략 이제 2,300억, 400억 정도 되고 그게 비중이 벌써 38%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 38%의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제 그 탄산 리튬을 갖고 와서 수산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이제 전환해서 전기차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자회사. 그 다음에 이제 전구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구체가 이제 양극재 만들기 전 과정인데, 전 과정의 물질인데, 지금 이제 그 전구체 부분이 중국에 지금 우리가 거의 한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상태여갖고, 그거 국산화가 되게 지금 중요해요. 특히 이제 IRA 때문에 그게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거를 가장 먼저 시작해서 지금 제대로 공장을 만들어갖고 생산해서 물건이 나오는 회사가 이 에코프로 산하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그 회사가 지금 이제 5만 톤 캐파를 갖고 거기서 생산하면서 이익이 팍팍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새만금 쪽에 그 GM이라는 이제 거린메이라는 중국의 전구체 잘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하고 이제 또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갖고 SK, 그다음에 에코프로, GM 이렇게 3자 연합으로 된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내년 연말에 또 5만 톤 추가된다는 거거든요. 네. 전구체가.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빠르게 성장할 회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R 계산해 보면은 대략 15배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요? 예, 예. 와. 이거를 보고 비싸다고 얘기하니까. 와, 그렇구나. 100까지 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한 5배 올랐거든요. 네. 그 전에 5배 오르기 전에는 이게 PR이 3배였다는 얘기입니다. 3배짜리가 왜 여의도에서 이제 이게 증시에 존재할 수 있었냐면 지금 우리나라 증권 회사들이 단체로 게을러 빠졌고 그 다음에 심각한 사심과 편견에 빠져갖고 지들이 산 주식만 이렇게 막 그 밀어 올리려고 하고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겉들도 보지도 않고 그래서 원래 이제 증권회사에서 하는 일이 우량한 회사가 저평가되는 걸 발굴해서 개인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안 했다는 겁니다. 단체로 직무유기했던 거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그 반대로 이제 이런 진실들, 사실들을 제대로 얘기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배터리 IC가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니들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고 나도 저 배터리 IC를 이제 본받고 쫓아갈 수 있게 더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해야지. 그거를 저 배터리 IC 저 재수없는 새끼 교주 같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 되겠냐고요. 네. 정신 차리세요, 진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에코프로가 주가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더 올라야 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가 좀 얘기하시는 건데 그 물적 분할 그 가능성을 좀 얘기하시면서 그런 게 조금 남아있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 있는 사업 부분을 떼내갖고 별도로 이제 회사를 만드는 거를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하고요.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고, 지주사 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비상장 자회사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이게 이제 어떤 형태하고 비슷하냐 하면 이제 카카오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 카카오에서 이제 갖고 있었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앞으로는 아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카카오가 막 여러 가지 회사들을 분할해서 막 상장하는 것에 대한 지금 시장의 여론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게 문어발식 상장을 해갖고 한국의 이제 증시를 망치는 아주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좀 찍혀 있는데, 근데 이제 찍혀 있는 건 찍혀 있는 거고, 사실은 그 카카오라는 회사가 그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자회사들을 상장했을 때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사실은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네. 냉정하게. 그렇게 보면 그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마다 카카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래서 2020년, 21년 이 무렵에 카카오가 7배가 올랐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올해 아마 하반기에 상장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공모가가 한 3조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조로 공모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거래될 때 대략 아마 8조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시총이 대략 한 11조 많이 올라갔고 요새 한 12조 뭐 이렇거든요. 12조짜리인데 지금 8조짜리 자회사가 상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치가 어떻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총이 뭐 23조, 24조 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거의 절반은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12조인데 그게 이제 뭐 자회사 그러니까 이중 상장 디스카운트 해서 이제 뭐 50% 적용한다고 해도 6조니까 나머지 6조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중에 아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8조니까 머티리얼즈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지분을 거의 여기서 이제 90% 넘게 갖고 있는데 97%가 갖고 있는데 에코프로가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회사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쫙쫙 상향되면 이게 이 주가겠습니까? 저는 그때 작년부터도 이제 이게 코스닥에서 결국은 앞으로 1등, 2등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1, 2등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시총 규모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비슷비슷해져야 될 거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에코프로 BM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올라갔고 지금 에코프로 BM이 1등, 에코프로가 지금 2등하고 있는데 아직도 격차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이제 앞으로 에코프로 BM도 많이 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에코프로가 더 상승 여력은 더 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은 기업이지만 또 좋은 주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이제 가격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좋은 기업이라고는 말하는데 좋은 주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새끼가 공부를 안 하고 하는 소리죠. 그 새끼가 공부를 안 하고 하는 소리예요. 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좋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10만 원인데 올해 5만 원이다. 그러면 좋은 가격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시장 가서 콩나물 살 때나 통용되는 얘기지. 주식시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는 통용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서 지금 이 주가가 적정하냐,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작년에 이게 그러니까 에코프로면 같으면은 작년 6만 원이다가 지금 이제 50만 원 거의 지금 육박하잖아요. 6만 원에도 50만 원 하니까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주식 투자를 뭐 제대로 못 배운 거죠. 그거는 초등학교 수준도 졸업을 못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밸류에이션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에 이제 그 주식을 산다는 거는 이 회사에 이제 주주가 돼서 동업자가 된다는 거고 그 동업자한테는 어떤 이득이 돌아가냐면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번 거,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일정 부분을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받게끔 돼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많이 벌었다. 이런 거는 아무 소용없고요. 앞으로 얼마만큼 벌어올 거냐, 이 회사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얼마만큼 벌어올 거냐는 걸 알려면 먼저 이 회사가 무슨 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앞으로 사업 전망이 어떤지를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의 이익을 벌어올 건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고평가네 저평가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고평가되어 있다 지나치게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아니 당신들이 전구체도 지금 모르고 전고체가 뭐 하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지금 에코프로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 갖고 평가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제가 몇 가지 또 반론으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미래 이익이 예. 꺾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꺾일 가능성 없습니다. 예,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다 3년치 선주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예. 아, 맞아요. 지난번 출연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예. 아, 믿으라니까. 3년치 우리가 선주를 주고, 성금회와 성계약해서 바인딩 계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업계에서 우리가 튀어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배터리 만드는 회사니까. 양극재 우리가 사오는 입장이거든요. 네. 성금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그래 얘기해도 자꾸 안 믿으니까, 진짜. 아, 네. 아, 그리고 한 가지가, 예. 요거는 조금 와닿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그 신문에 나온 건데, 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랑 시가총액을 합치면, 예. 네이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넘어서야죠. 네이버는 그 에코프로 그룹의 5분의 1, 10분의 1 가치도 없어요. 아, 그런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보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작년에 6,189억이잖아요. 올해 아마 1조 정도 나올 텐데, 에코프로만. 네이버가 지금 영업이익이 1조 안 될걸요? 예. 똑같은 1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이 더 높아야죠. 네이버에 비해서. 올해 실적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보면 향후에 벌어들일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향후 성장성. 네. 네이버가 무슨 성장성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회사고, 결국은 네이버가 이제 광고 영업하는 회사인데, 올해 광고가 되겠습니까? 불경기에. 올해 영업이익이 더 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유튜브 수익도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피부 느끼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는 매년 100%씩 성장하는 회사들이에요. 당연히 네이버가 이 회사에 비해서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제대로 된 가치 평가죠. 그냥 단순하게 네이버가 2020년에 40만 하다가 40만, 50만 하다가 지금 20만 하니까 네이버는 싸고, 이거는 이제 20년, 21년 6만 하다가 지금 50만 하니까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배워먹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죠. 도대체 밸류에이션을 어디서 어따구로 배워갖고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럼 말씀드린 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현대차 그 얘기다. 현대차가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에 비해갖고 주가가 이게 시총이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거는. 대단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로 더 전환될 거잖아요. 전기차로 전환되면은 이제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가격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양극재는 또 절반을 차지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20%는, 이게 에코프로 그룹의 몫이 되는 거거든요. 20%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기차로 갔을 때, 현대차가 차지할 수 있는 이제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보면, 지금 현대차가, 내연기관,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마켓 쉐어가 대략, 한 7%? 그 정도 선일 겁니다. 7, 8%? 그 정도 선일 텐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쭉 전부가 다 바뀌게 된다고 보면, 전기차는 개나 소나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소니카도 나올 거고, 애플카도 나올 거고, 샤오미카도 나올 거고, 다 뛰어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7% 유지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 현대차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봐갖고는. 그러면은, 마켓 쉐어를 한 5% 정도, 가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전체,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 전기차 시장을 1조라고 봤을 때, 그 중에서 이제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5%니까 1조에 5%면 500억이잖아요. 500억에서, 아마 5% 영업이익 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5% 영업이익 나면은 500억에 5%면은 25억이잖아요. 25억 남는 회사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1조 시장에서 20% 정도를 이제 1조의 40%가 배터리고, 배터리의 절반이니까 2천억이 양극재 시장이고, 그 양극재 시장 2천억에서 20%를 차지할 테니까 400억 정도가 되겠죠. 400억 정도에서 대략 한 15%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60억이잖아요. 아까 얼마였죠? 15억이었죠. 25억.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2배, 3배 정도. 3배 정도. 에코프로 그룹이 더 비싼 게 당연한 겁니다. 아직도 에코프로 그룹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고, 현대차는 가망 없어요. 현대차 그룹은 그 따위로 지금 이 사업 구조를 짜갖고는 희망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애널리스트고 그 분야를 공부하셨다고는 하지만 내 후배들인데 나한테 좀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하면 안 된다고. 니들이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소재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작년에 상위 한 5번째 정도 드는 규모의 회사인데 그 회사가 5배, 6배 오를 동안에 제대로 보고서가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제대로 매수 보고서를 못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죠. 월급 반납해야 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맨날 추천하는 뭐 SKC, 첨보 이런 거는 맨날 바닥을 벅벅 끼고 니들이 그것들도 보고 추천도 하나 에코프로가 6배가 올랐는데 안 부끄럽냐고. 내 같으면 부끄러워서 혀 깨물고 자결했다,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제 양극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첨보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저평가돼 있다고. 근데 이제 그걸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지금도 첨보에 비해서는 양극재 회사들 주가가 훨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첨보 같은 경우가 작년에 뭐 제가 정확하게 안 봤는데 한 30-40% 성장했을 겁니다. 그것도 4, 4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고요. 1, 4분기 첨보는 주로 LFP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중국이 주 고객인데 중국 시장이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안 팔려갖고 그쪽 시장이 지금 작살났거든요. 그 첨보가 매출이 잘 나올 리가 있습니까? 실적이 작년 4, 4분기도 안 좋았고 올해 1, 4분기도 안 좋을 게 뻔한데 실적도 안 좋은 걸 왜 추천하냐고. 왜 성장률도 작년에 대략 영업이익이 뭐 30% 못 늘었을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250%, 300% 증가했어요. 250%, 300% 증가한 주식을 추천하는 게 맞지. 애널리스트가 기껏 30% 증가한 주식이 싸다고 좋다고 자꾸 추천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23년 기준 PER을 계산해봐도 에코프로비엠에 지금 2배가 올라서 지금 현 가격에서도 그 PER 계산해 보면은 대략 20에서 30 사이거든요. 첨보는 지금 50, 60이에요. 그거를 지금 싸다고 지금 추천한다고요. 양심이 없는 행동입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첨보를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왜 추천하냐면 여의도 기관들이 그 첨보의 시비를 왕창 갖고 있어갖고 주가가 올라서 그 시비가 전환돼야 그 기관들이 돈을 벌어요. 그게 그 그게 전환 가능한 금액이 31만 원인가 32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 이상 금액으로 올라야 여의도 기관들이 돈을 번다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자꾸 첨보를 추천하는 겁니다. 회사는 좋지도 않고 계속해서 영업실적 나빠지고 PR도 높은 거를 이게 싸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떠넘기려고. 이래 갖고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님들께서 그 막 싸다 비싸다 이런 거를 그냥 방송에서 듣고 그냥 그럴 걸 판단하시잖아요. 그 새끼들 얘기하는 거 지금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거 꼼꼼하게 따져보고 싼지 비싼지를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결국은 투자라는 거 말 자체가 내가 이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불하는 거는 이 주가가 지금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이고 내가 얻는 거는 가치거든요. 그런 개념이 투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불하고 받는 가치가 내가 지불한 가격 대비해서 낮아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 가치 평가가 결국은 투자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안 하고 그거를 이게 여의도의 뭐 애널리스트나 증권방송이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혹해갖고 그거를 그냥 100% 믿고 따라가서 나중에 잘못되면은 그 사람들 욕하고 이따구로 하니까 당신들이 발전이 없는 거죠. 가치평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치평가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물론 어렵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저 수준까지 올라오려면은 30년, 40년 해야 되고 30년, 40년 한다고 해서 저만큼의 수준이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사님께서 그 처음에 등장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2차전지 주식들이 다 쌌나요? 엄청나게 쌌죠. 엄청나게 쌌는데 그것도 이제 다 싼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8개 종목 위주로 싼 거고요. 그때 당시에도 SKC나 지금 첨보나 이런 주식들은 비쌌어요. SKIT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쌌고요. 옛날에 SKIT가 25조까지 갔었거든요. 그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가격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통 나고 5분의 1통 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장기로 봐서 이게 이제 주식은 증시는 저울개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그 기업의 가치대로 움직이거든요. 단기는 이제 단기적으로 뭐 한 달, 2달, 석 달, 6개월, 1년 뭐 이 정도 범위까지는 시장의 수급이나 그 이제 또 뭐 작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펌프질하고 뭐 이런 거에 따라 갖고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3, 4년을 갖고 가면 결국은 그게 그 가치에 수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무게를 재는 그 저울계의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바로 밸류에이션이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밸류에이션이 모든 것인데 사실 2차 전지만큼 밸류에이션이 쉬운 업종이 없습니다. 네. 이건 돈 벌어가고 날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우스갯소리인데 예. 그 배터리 아저씨 보고 산다고 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보고 사시면 돼요. 저보고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제 말 듣고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는 이런 거구나.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 배터리 아저씨만큼 안 되더라도 배터리 아저씨에 좀 근접하는 수준이 돼야지 해서 막 공부를 해서 그 실력을 키우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은 돈 못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배터리 아저씨가 말하는 8종 그냥 대충 사서 그걸로 돈 벌고 돈 벌면서 공부해갖고 저하고 이제 좀 뭐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시면 되죠. 네. 배터리 아저씨의 활약도 있었지만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실제로 있었다. 그럼요. 제가 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여의도가 단체로 무능하고 사악하고 이제 탐욕에 빠져 있어갖고 그런 밸류에이션을 이제 한 실력도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도 많이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지는 놈이 거기다가 이제 자기 욕심도 탐욕을 부려갖고 어떤 특정한 이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형태로 밸류에이션을 막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엉망진창이어서 3, 4년 들고 가면은 10배 갈 만한 주식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널려 있었던 주식을 제가 8개를 딱 이렇게 픽해갖고 작년부터 여러분들한테 쭉 말씀드렸던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에코프로하고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도 많이 올랐었고 뭐 이제 몇몇 종목은 많이 올랐고 아직 좀 올랐지만 그래도 좀 덜 오른 종목도 있고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종목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거니까요. K배터리 레볼루션에서 말씀해 주신 8개 종목 얘기해 주셨고 예. 또 방송에서도 포트폴리오도 공개해 주셨잖아요. 예. 혹시 변동사항은 없으신지? 예, 변동사항은 없고요. 네. 예, 25년 12월 31일까지는 안 팔고 갖고 가겠다고 제가 책에도 적어놨기 때문에 네. 변동 없을 겁니다. 그대로 갈 거고 그게 이제 그 옛날에 2010년도에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제 판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일단 이제 배터리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LG 화학,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8종목이죠. 예. 네. 웬만하면 이제 외우셔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비중 높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지금도 이제 변함이 없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나라 이제 그 2차전 밸류 체인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광물이에요. 근데 그 광물 부분이 이제 IRA 작년에 IRA 이제 앞으로 뭐 요번에 초안만 발표됐지만 결국은 이제 유럽도 CRMA 체제로 갈 거니까 네. 광물을 한국에서 수급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우리 손으로 확보한 광물이 아니면 이제 미국 시장이나 앞으로는 유럽 쪽으로도 수출이 안 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내가 양극재 기술을 갖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배터리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도 광물이 확보가 안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니까 그 광물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이 산업의 헤게모니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 광물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딱 2개입니다. 네.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 그래서 그 2 회사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광물 개발은 예.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먼저 움직인 거는 사실은 이제 저도 뭐 그렇게 해서 그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제 그 언제 그 가치를 찾아가게 될지 어느 시점에 올라갈지는 사실 저도 몰라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사고는 마이너스 한 25%, 30%까지 갔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바로 오른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셨군요. 예, 저도 마음고생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전고체 공장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공장이 완공돼서 실적이 찍힌 게 작년 2, 4분기 실적이 찍혔어요. 2,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된 게 대략 한 8월 달 정도인데 그때 실적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회사가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실적이 나타났지? 하면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갖고, 1차적으로 쭉 올라서 이제 11월 달까지 오르고, 11월, 12월은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다 안 좋았으니까 이제 잠잠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4, 4분기 실적 발표되는 2월 달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오른 거거든요. 4, 4분기 실적이 더 좋아가. 아까워요. 더 넣어야 되는데. 예. 그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리튬 사업을 하고 앞으로 그쪽에서 이제 매출익과 이익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떠들고 다니지만 사람들은 안 믿어요. 숫자로 지키기 전까지 난 절대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에코프로의 케이스를 보면은 그 숫자가 찍히는 시점부터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그 호주의 광석 여물을, 광석 리튬을 갖고 와서, 필바라는 회사입니다. 호주의 필바라라는 이제 광산 회사에서 그 채취된 스포듐민이라는 이제 리튬 광석을 갖고 와갖고, 그거를 이제 광약에서 리튬으로 만드는 그 이제 라인이 완공되는 게 올해 10월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4, 4분기 실적에 리튬이 처음으로 찍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내년 실적 발표는 내년 한 2월 정도가 될 테니까 아마 그 무렵 늦어도 그때에 되면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이제 실적이 찍혀가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좀 지나면은 이 24년부터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움브레 무이르토의 연모에서 나오는 리튬이 이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테니까 좋죠. 지금같이 안 올라가주고 기다리고 있어주면 좋죠. 예. 그러니까 포스코는 퍼가 5, 6 정도밖에 안 5, 6주,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에코프로가 15면은 예. 아직 3배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와갖고 이제 제가 계산 한번 그때 최근에 안 그래도 저도 자꾸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돌아갈 수 있냐 자꾸 물어보셔갖고 제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상승률이 큰 종목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계산해 보니까. 와, 그렇구나. 2등이 에코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에코프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는데도.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 지금 혹시나 또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에코프로 불안하면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조금 돈을 투자해봐도. 그 하나를 자꾸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8개 종목 중에서 최소한 5개는 포트폴리오로 가세요. 네. 예. 그게 이상하게 내가 그러니까 하나를 자꾸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8개 중에 지금 당장은 뭘 사야 되냐. 제일 많이 오른 거 하나만 찍어줘. 그래서 지가 돈을 제일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나는 분산 투자인데 내보다 네가 더 많이 벌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네. 뒤늦게 들어가서 손해보지 않고. 그렇죠. 예, 한 방에 내가 예, 단기간에 수익률을 많이 걷어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 알면 나도 한 종목 몰빵치지 5개, 6개 나누겠냐고. 여러 개로 나눠놓으면 그 중에 하나가 운 좋게 걸리는 거고요. 네. 저도 에코프로가 이렇게 지금 당장 5배, 6배 올 줄 나도 몰랐어요. 사실 솔직히. 오르니까 아주 기분 좋고 하긴 한데. 포스코홀딩스가 먼저 오르지 에코프로가 먼저 오르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드는 건 한 5개 나눠서 사세요. 자꾸 욕심내지 말고. 지금 이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이 막 올라가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하면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8개 중에서 안 오른 것만 또 집중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요. 분산해서 5개나 6개나 뭐 7개, 8개 나서 사시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사서 그 중에 5개 중에 한두 개는 신나게 오르고 나머지 이제 2-3개는 보쳐서고 그 중에 또 한 놈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주식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스코홀딩스 예. 좀 질문 드리면은 앞으로 예. 그 지금은 철강이 좀 주력인데 예. 앞으로는 2차 전지 쪽이 주력이 된다고 예, 봐요. 리튬이 주력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만큼 리튬이라는 사업 자체가 이제 뭐 매출 규모도 앞으로 커질 거고, 2030년에 30만 톤 얘기를 하거든요. 네. 포스코 쪽에서 30만 톤이면은 이제 톤당 1억만 잡아도 30조가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30조면은 영업이익으로는 70%가 나니까 21조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마 한 3, 4조 될 겁니다. 1년 영업이익이. 그거의 7배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는 1억일 때 기준이고,
30년 되면은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몰라요. 지금 리튬이 계속 쇼티지기 때문에 만약에 4억이 되면은 이제 80조가 1년에 영업이익이 난다는 거가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럼 뭐 떨어질 거야. 뭐 지금 PL 5배인데 지가 떨어져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배당 받고 개기면 되죠. 맞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많이 주고. 혹시 잘못돼갖고 뭐 아르헨티나 웅벌에 뭐 이렇다 해서 연락 파봤는데 리튬이 안 나온다. 뭐 안 나와도 뭐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뭐 PR이 어차피 5배, 6배인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포스코넥스는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나. 맞네요. 예,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사님께 예. 돈이 한 추가로 예. 좀 한 5천만 원 더 생기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예. 어떤 걸 좀 더 추천하시겠어요? 에코프로는 너무 많이 올라갔고, 사실은. 이거 지금 가격 더 사봐야 뭐, 크게 이제 주수가 더 늘어날 것도 아니니까, 에코프로를 사긴 좀 그럴 것 같고, 많이 오를 수 있고, 평균 단가가 안 변할 거 아니에요? 평균 단가가 안 변할 것 같아갖고, 그렇고, 에코프로 BM을 조금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LG화학도 괜찮을 것 같고요. 폴은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좀 고민이 좀 됩니다. 더 넣을지 말지. 뭐, 한 그 정도 선으로 좀, 지금은 좀, 땡깁니다. 예. 그 LG화학은 예. 왜 못 오르는 거예요? 여기도 그 양극재 기술이. 그 부분 왜 그러냐면, LG화학 담당자가 기존 화학 담당자예요. 애널리스트가. 양극재 담당자가 아니고. 그럼 그쪽에 보고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보고서 안 나오죠. 보고서 안 나죠. 그런 건가요? 예. 에코프로가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에코프로가 지주사잖아요.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가 에코프로를 이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지주사니까. 그러면 지주사가 에코프로 담당해야 될 거지 않나요? 지주사 담당이. 지주사 담당은 나는 저기 SK그룹이나 LG그룹이나 같은 이제 대그룹 지주사만 담당하지. 에코프로 같은 중소기업 지주사는 난 담당 안 해. 이러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게 커버 자체가 안 되고 있던 종목이에요. 에코프로는 여의도에서. 그럼 에코프로를 예. 그 이사님께서 거의 발굴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거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거 전구체 앞으로 중요하고 전구체 사업 중요하고 리튬 사업 중요한데 전구체 리튬 하는 에코프로가 있다 봐라 하는 거. 그 얘기하는 사람 접니다. 몰랐는데. 그전에는 몰랐다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여기도 욕하잖아요. 뭐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너네들은. 그렇구나. 이게 밸류체인사에서 가장 광물은 가장 중요한 건데 맨날 IRA 해갖고 해도 우리는 광물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갖고 중국에서 80% 90% 수입해갖고 우리는 혜택 못 받아 있다 소리나 하고 실제로는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물밑에서 벌써 2016년부터 움직인 회사입니다. 에코프로가 2016년부터 움직여서 2017년에 펀딩해서 공장 짓기 시작해갖고 완공이 22년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는 애초에 공부가 안 됐으니까 뭐 하는 거 있는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뻘소리하고 나중에 다시 배수이 올라가니까 저거는 진짜 너무 과하게 올랐어. 저 회사는 떨어져야 돼. 저거 자꾸 저렇게 올랐는데 자꾸 저기 더 오른다고 부추기는 저 박순혁 이사 저 사람은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이렇게 험담이나 하고 다니고 이따구로 행동해갖고 되겠냐고요. 당신네들이 공무원입니까? 산업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회사가 이렇게 자기들을 이제 살아남기 위해 갖고 이렇게 이 시장 상황에 바꿔갖고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 나가면 그에 따라서 애널리스트 조직들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바꿔 나가야죠. 지금 그 문제가 아까 이제 이거 2차 밸류체인 전체를 보면 에코프로는 지주사하고 이제 연결돼 있어서 지금 커버가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 온이 배터리 회사에서는 두 번째로 큰 회사예요. 근데 SK온이 지금 전혀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SK온, SK이노베이션 밑에 자회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정유 쪽으로. 정유 쪽입니다. 정유 담당 애널리스트가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배터리 셀 3사 추천하는 거 보면 맨날 LG엔솔 아니면 삼성 SDI예요. SK이노베이션 추천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 담당 업종이 자기 담당 종목이 아니니까 추천을 못 한다고요. 애널리스트들이. 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진짜. 근데 그런 보고서가 안 나오면 예. 살 수가 없는 건가요? 기관들은? 사는 게 꺼려지죠. 꺼려지는 거죠. 예, 기관들은. 책임 책임 같은 거. 너 저기 왜 샀냐. 근거 대라. 근거 대라. 작년에 포스코홀딩스가 그랬다니까요.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회사라 갖고 회사가 철강 회사 벗어나서 리튬한 회사로 바꾸려고 물적 분할해서 이름까지 다 바꿨는데도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이건 철강이야. 무조건 철강이야.
리튬 회사 아니야. 이렇게 계속 그걸 막 하다가 제가 여의도를 돌아다니면서 야, 이 리튬이 2023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포스코가 홀딩스가 갖고 있는 움브레 뭐 이런 그 리튬 연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냐. 이거 반드시 가봐야 된다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질러갖고 기껏 작년 가을 정도에 애널리스트들이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사업을 한다는 거를 보고서에 적기 시작했어요. 네. 예. 이렇게 낙후돼 있고 후지고 그다음에 이 일을 똑바로 안 하고 게을러 터진 게 지금 여의도 증권사의 지금 본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숫자가 확 찍히면은 이제 예. 그때 그때 거꾸로처럼 하는 이제 거죠. 그때 하는 이제 거죠. 오르기 시작하는 거. 50만 원, 6만 원 할 땐 그들도 안 보다가 그때는 이제 커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숫자가 50만 원 돼서 찍히면 그때 커버한다니까요. 한심한 거죠.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증권사가 하는 역할이 그런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주식을 잘 발굴해서 개인들한테 소개해갖고 개인들이 그 투자해갖고 돈 벌게 해야 그게 증권회사 역할인데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한 놈은 아무 놈도 없고 그 역할을 배터리 아저씨가 대신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증권사 다 없애고 그냥 내가 대한민국 증권사 할래요. 아, 그러면은 그거 연계돼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요즘에 올라간 그 2차전지 주식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주다. 그리고 그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면 끝물이다. 뭐 그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비판을 생각합니다. 택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기관들은 계속 샀던 거 LNF 주가 잘 올랐습니까? 안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게 기관들이 1년 내내 사갖고 삼성전자 올랐습니까? 현대차 올랐습니까? 안 오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수급이 어떻고 해서 외국인 사서 오르고 기관 사서 오르고 이거는 다 옛날 얘기고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사실은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과거에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특정 주식을 계속해서 사면 그 주식이 올랐던 거는 그때의 기관들, 외국인들은 다 장기 투자를 했었거든요. 하나를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서 안 팔고 계속해서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물량이 잠긴단 말입니다. 유통 주식이 줄잖아요. 그러면 희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사갖고 두세 달 있다가 잽싸게 팔아버리고 거기다가 또 공매도 때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사봐야 주가 앵앵이 없어. 외국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도 보면 이제 크게 보면은 홍콩이나 이런 쪽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이제 좀 헤지 펀드성의 롱숏 펀드 주로 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 연기금 형태로 해서 좀 롱텀하게 투자하는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있는데 그 외국인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연기금 펀드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 주식은 오르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이 뭐 홍콩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이제 롱숏한 헤지 펀드다. 이런 애들은 들어와봐요. 어차피 한 두세 달 있다 다시 나갈 거라고 그냥 그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개인들이 계속 사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조금 파는 이제 그 정도 형태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개인들이 3년 보고 사거든요. 3년 갖고 갈 생각으로 사거든요. 네. 배터리 아저씨가 사갖고 3년 묻어두라 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배터리 아저씨처럼 3년 묻어둬야지 하고 사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맞아요. 예. 강남 아파트도 안 파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원래 이제 이게 저는 이제 IR 담당자니까 이제 IR 담당자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방법은. 단타 치는 애새끼들한테 주식을 뺏어갖고 장기 투자한 사람한테 넘기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요. 네.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특히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추천한 8종목이 주가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사갖고 2달 있다가 파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년 한번 갖고 가보십시오. 당신이 인생이 바뀔 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또 고지고대로 믿어요. 뭐 3년 뒤 결과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지만 나 장담 못하지만 일단은 믿고 사시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사니까 이게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겁니다. 네. 여기다가 공매도 치는 애들은 자살행위예요. 네. 지금 기관들이 공매도 많이 치는 걸로 내가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벌써 자물쇠 2개가 휘청휘청 한다는 얘기가 여의도 바닥에 파답니다. 곧 쓰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 투자를 믿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막연하게 무조건 장기 투자 그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팩트에 기반한 그렇죠. 장기 투자를 말씀하고 그렇죠. 계신 거고. 예, 그렇죠. 거기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더 단단해지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사실은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진짜 레볼루션인 것 같아요. 예, 예. 제목처럼 예. 혁명인 것 같습니다. 예. 배터리 그 업계에서만 지금 혁명을 제가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고 여의도 증권가에도 일대 혁명을 제가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진짜 뭔가 다른 기류가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작년 한 해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고 하늘치 개판이고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여의도는. 진짜 그렇게 그 댓글에도 이런 것 때문에 다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데 아,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당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예, 하신 분들 많은데 아, 한국 주식에서도 이런 게 되는구나라고 요즘에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거를 모범을 보여드리려고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책 쓸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한국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미국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 고점에다가 장기 투자한다고 지금 그 처박아 나왔고 지금 코피 쌍코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학개미들이. 그게 아니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산업의 초기 단계에 그 성장 산업을 이끄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장기로 갖고 가야 성과가 나는 건데. 초기 성장. 이 초기 성장에. 지금 이제 그 주로 우리 저 투자하고 있는 데가 다 미국의 빅테크 주식이잖아요. 맞아요. 예, 큰 거. 예, 뭐. 저기 워렌 버핏 좋아하는 코카콜라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빅테크를 왜 샀냐면 빅테크가 지난 10년 동안에 150배, 400배 올랐어요. 그 400배 오른 데다가 사라고 얘기해서 지금 사갖고 갖고 있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진짜. 아니, 이놈의 증권사는 돈을 싸들고 가서 갖고 가면 돈을 불려줘야지. 갖고 가면은 돈 날리게 하고, 갖고 가면 돈 날리게 하고 하니까 그 증권사가 계속해서 규모가 계속 쪼그라드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사람들이 자꾸 증권회사 저 새끼들 말 못 믿어갖고 돈 생기면 자꾸 부동산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내가 그 증권사 다녔던 그 10년 전에 비해갖고 지금 더 나빠지고 더 타락하고 실력은 더 후지고 더 형편없어요, 당신들이 지금. 그 에코프로 비행 검찰 수사가 있었다고 뉴스가 나와서 예. 이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결국 기업 이익의 함수입니다. 네. 기업 이익하고 관련되지 않은 온갖 악재들은 악재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악재가 아닌데 그런 이유로 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역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 이거는 불변의 철칙이에요. 이건 반드시 외워서 체화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따라갖고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갖고 막 남들이 팔면 따라서 좀 같이 팔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역으로 싸게 살 좋은 기회다 하고 매수 시점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작년 9월 달에 이제 포항제철, 그러니까 포스코가 그 흰남노 이제 태풍 왔을 때 그게 이제 일시적인 거니까 그런 거 나왔을 때가 항상 보면은 저점 매수 기회거든요. 실제로 9월 30일 흰남노 해갖고 막 앞으로 제대로 보수 안 되고 몇 조 들고 막 그런 얘기 나올 때가 21만 1,000원 바닥이었고요. 그때 샀으면 지금 34만 원인가? 50%, 60% 오른 거죠. 비슷한 사례가 제가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애널리스트 했었는데 그때도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았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 반도체가 되게 민감해갖고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공장 같은 데에 뭐 지진이나 화재나 이렇게 해서 공장 한번 서면 그때마다 대박이에요. 그때마다 대박 나요. 그때마다 그런 얘기 나오고 딱 사면 바로 오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부자가 주식을 사갖고 뭐 지가 벌었든 말든 회사가 이익 나는 거 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저렴의 매수 기회죠. 그게 이제 실제로 요번에 두 번째 나온 얘기고 먼저 나왔던 얘기는 작년 1월이었고요. 작년 1월 달에 그 얘기 나왔을 때는 요번에 나왔던 거에 비해 갖고 그 심각성이 사람들이 느끼는 피부에 느끼는 심각성이 되게 더 심각했던 게 그 이동회장까지 연루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때가 바로 요 기사입니다. 요 기사 에코프로 BM 주식 내부자 거래로 금융위 검찰 수사 추가 수주 비상등 했던 기사가 1월 26일 날 나온 거고요. 1월 26일 날 주가가 어땠냐면 저기 파란색 주봉이거든요. 그 주에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바닥을 찍었고요. 그때가 63,000원입니다.
지금 43만 3,500원이니까 그 이후에 6배 올랐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다음날인가 빠지는데 다음날 또 금방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날 이제 그 당 월요일 아침에 그 이제 마이너스 한 10%인가 16%인가 그게 저를 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교육을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거 한번 당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나는 기억하고 있었거든. 내가 돈 있었으면 그때 더 샀을 텐데 내가 마침 돈이 없어가지고 못 샀다는 거 아닙니까? 돈 있었으면 내가 더 샀지. 인쇄를 더 빨리 땡겨서 받으신다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고 좀 며칠 있다가 인쇄 돌아가지고 진짜 좀 일찍 주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체화하셔야 돼요. 불나든지 뭐 지진 나든지 뭐 저 태풍 왔고 잠기든지 이제 내부자가 그래가지고 그 완전 그 이제 대표가 그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뭐 이런 거는 그 좀 건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상장 심사해 갖고 그 상장 취소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제 회사 임원 누구가 주식 거래해 갖고 뭐 했다든지 뭐 이런 건들. 그 일시적으로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기업 이익에는 이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류의 악재는 언제나 단기에 빠졌다가 금방 회복하는 절호의 매수 기회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것보다 조금 더 심각했던 건 사실 저거잖아요. 거기 임플란트 하는 거 오스템. 오스템. 예. 횡령. 그거는 3천억인가? 예, 그랬었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해서 3천억 났었고 작살 났을 때 그때가 저를 매수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니까요. 이거는 누누이 반복돼 갖고 답이 빤한데도 사람들이 답이 빤한데도 응용을 못해.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미래 성장성이 살아 있으면 그런 이슈들은 오히려 기회로 잡아야 된다. 저가 매수 기회.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해갖고 아마 그 질문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부도덕한 회사에 과연 투자를 해도 되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하는 사람들은 딱 목적이 하나입니다. 공매도를 이빨에 쳐나갔고, 마침 이런 거 딱 터져서 주가 딱 떨어지면 그때 공매도 썼던 거 딱 상환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안 되니까. 당일 이제 아침에 빠졌다 금방 회복해갖고 끝나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에서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저렇게 좀 부도덕한 회사 주식은 갖고 계신 분들한테 수익이 이제 100% 200% 나는 분들한테 좀 파시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권유하는 좀 그런 류의 얘기거든요. 그런 류의 얘기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의 그 이제 대표 이거는 이제 이재용 회장은 감옥을 3년을 살았어요. 감옥살이를 3년, 4년 했거든요. 그 회사가 더 부도덕하겠습니까? 이거 꼴랑 11억 해갖고 집행유예 받은 그 이동채 회장이 있는 에코프로 그룹이 더 부도덕적이겠습니까? SK그룹의 그 최태원 회장은 감옥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갔어요. 감옥살이 2번 했다니까요. 그런 회사는 잘도 투자하면서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원래 이제 자기들 지분이 하나도 없는 걸 어떻게든 이 자기들이 그 지배권을 갖기 위해 갖고 현대모비스에다가 현대중공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막 쌩 난리를 쳐갖고 계속해서 이제 그 관련돼서 지배구조 이슈가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런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주식들도 당신들이 버젓이 다 투자를 하면서 왜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만 그렇게 악랄하게 그런 형태의 자꾸 잣대를 대냐고요. 그거는 장친들이 공매도 쳐나갖고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게 거의 돈의 이해관계가 뒤에 걸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CEO의 부도덕함으로 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도덕한 CEO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걔는 혼의 자녀만 지금 몇 명이며, 그죠? 그 다음에 그 중국 공산당에 딱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갖고 온갖 비인권적인 짓, 뭐 심지어는 대만을 갖다가 중국에 이제 헌납해도 뭐 괜찮으니까 대만 사람들이 좀 견딜만 할 거다. 이런 천인공노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키가 그 신장 위구르 그 지역 주민들이 되게 이제 이게 인권 유린되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면화를 이제 하고 하니까 그쪽 면화를 안 쓰겠다라고 나이키가 얘기해서 중국의 매출액이 작살나고 있는 와중에 그 신장 위구르에다가 테슬라 대리점을 개설하고
하는 이런 진짜 극악무도하고 좀 반인권적이고 뭐 비도덕적인 그런 CEO가 있는 회사의 기업은 좋다고 그렇게 여의도에서 막 진짜 첫 빨아갖고 지금 20조가 되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거기에 다 묶여있게 하면서 이 에코프로 갖고 자꾸 그런 형태의 시비를 거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게 이 저울의 균형이 그쵸. 이거 기울어져도 이건 진짜 너무 기울어진 거죠.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 무게가 다르네요. 예. 레벨이 다른 문제인데 예. 너무 이렇게 또 있습니다. 네. 머스크는 걔는 자기 주식 지가 분명히 나는 우리 회사 주식 안 팔겠다. 대주주 지분 안 팔겠다고 그 주식 판 것만 4번 팔았어요. 뭐 그런 놈의 새끼가 다 있습니까? 그런 형태로 도덕적 잣대를 뗄 거면 지금 당장 여의도에서 지금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그 새끼 개새끼니까 그 개새끼가 CEO 있는 회사 주식 당장 다 파십시오. 라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의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거는 이런 방법 얘기도 안 하면서 진짜. 그러네요. 이사님 이번에는 현장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며칠 전에 그 인터배터리 2023 행사 열렸었잖아요. 그 다녀오신 영상 저도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우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3배가 늘었다고 했는데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전년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이제 그때 제가 10시에 오픈하는데 오픈하는 그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 10시에 벌써 이제 이 로비가 꽉 차 있어갖고 진짜 사람 많았습니다. 열기도 진짜 어마어마했고, 야, 2000년지 진짜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는구나 하는 거 많이 느꼈습니다. 젊은 층, 중장년층 이런 거 상관 가리지 않고.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갔는데, 와, 빗들이 아저씨다 하면 진짜 많이 알아보더라고, 진짜. 그런 행사에 그렇게 오신 거는 그냥 일반 시민 대중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무조건 관계자만 갔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관계자보다도 이제 일반적으로 좀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관심 있고, 뭐 주식 투자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니까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해서, 오신 분도 많고 하여튼 다양한 이제 유형의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 부스 가신 거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그 거기에 루시드 최고급 전기차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현존 최고의 럭셔리 전기차 루시드 에어라는 거고요. 이게 대략 한 2억 원 정도예요. 차 한 대가. 그러니까 진짜 하이 퀄리티의 이제 고성능 차로 좀 전기차의 포르쉐 이런 느낌으로 사실 만든 차고요. 여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2170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간다 하고 제가 관로해서 금량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2170 원통형 배터리는 이게 특성 자체가 밴더를 자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쪼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것도 사실 저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거네요. 최고급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217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자체가 되게 범용적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이제 밴더를 쪼개줄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특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2170 원통형 배터리는 사실 좋은 배터리가 아니에요. 그래요? 배터리로 치면. 근데 이제 그 안 좋은 배터리를 갖고 저렇게 훌륭한 차를 만들어낸 게 사실 기술력이거든요. 루시드가 되게 기술력 있는 겁니다. 되게 뛰어난 기술력을 사실 갖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시승해서 안에 내부를 찍은 건데 전면 대형 LCD 패널에다가 고급 내장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죽이 되게 좋은 가죽이에요. 그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내장이 좀 허접하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루시드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잘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테슬라 그 모델 S의 플레이드 모델이 628km로 그 전에는 가장 먼 거리를 자랑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 루시드 에어가 837km니까 어마어마한 진짜 성능이죠. 거의 한 30% 더 드네요. 저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겁니다. 그래서 차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게 사우디 국부펀드, 왕족들이, 그래서 이제 빈살반 이런 분들이 딱 탈 만한 차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이 루시드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자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근데 문제가 대수를 많이 못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모델 한 대는 되게 좋은데 또 양산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양산에 지금
그 허들을 지금 못 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요 루시드하고 이제 그다음에 리비안 픽업 트럭하고 있는 리비안도 지금 똑같은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아까 그 2170 원통형 배터리 그 수급 문제하고도 사실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치 않아요. 지금 배터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얘들이 일단은 2170 원통형 배터리를 LG 거가 여기 들어가는데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량이 딸려서 많이 못 줍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점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금량이 나중에 2170 배터리를 잘 만들면 얘들 급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거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거고, 최근에 이제 애리조나 쪽에 이제 그 2170 원통형 배터리에서 원래 1조 7천억 투자를 했던 게 지금 7조로 규모가 되게 늘어났는데 1조 7천억에서 7조로 예, 7조로 네네. 그게 이제 원통형 2170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거든요. 거기서 생산해서 아마 루시드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루시드는 LG 에너지솔루션하고 합작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협력을?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LG 거도 넣고 그럼 2170은 이제 뭐 만든 회사가 몇 군데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갈아 낄 수 있습니다. 갈아 낄 수 있고요. 아, 그러면 좀 궁금한 게 LG 에너지솔루션은 그 다른 2차 전지 많이 오른 거에 비하면 좀 덜 올랐잖아요.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좀 덜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제 평가적인 측면이 있어갖고 LG 엔솔은 처음 상장할 당시에 이제 공모가가 30만 원 해서 대략 한 70조 원으로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 상장할 때 많이 저평가된 건 아니었어요. 처음 상장 가격 자체가 지금 아마 대략 60만 원 정도 하면은 아마 130조 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30조 원이면 싸긴 싼데 10배 오를 만큼 싸지는 않습니다. 예. 에코프로 BM만큼 싸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작년에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잘 몰라요. 예도에서. 예, 증권사 직원들도 잘 모르고 2차 전지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조차도 잘 모르고 그 위에 이제 리서치 센터장은 더 모르고 그 위에 사장들은 진짜 아예 모르고 왜 우리가 전기차로 가야 돼 그냥 내연기관차 계속 타면 되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나마 배터리는 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높으신 분들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리서치 센터장이나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 운용 본부장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설득이 쉽게 돼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뭐 LG 엔솔은 좋으니까 사, SDI 좋으니까 사 이거는 되는데 그 밑에 양극재만 해도 이해를 못해. 일단 설명한 사람이 잘 설명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묻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제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셔갖고 소재는 양극재만 바라고 제가 1년 내내 얘기했잖아요. 왜 양극재를 봐야 되는지 이유도 제가 다 설명드렸고 지금은 당연히 양극재지 하고 이해하고 계신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류막 해서 다 동일하게 생겼었다고요. SKC가 동박 사업을 하는데 왠지 SK가 그룹이 하니까 지방에 처음 이름 들어보는 에코프로가 하는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하는 양극재보다 SKC가 하는 동박이 더 기술력이 있어 보이고 더 멋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SKC 많이 갖고 있어요, 실제로. 에코프로 BM 안 갖고 있다니까, 지금. 그렇구나. 그게 사실과 편견이죠. 편견이죠. 무식한 거죠. 예, 단추를 무시했던 거고. 최근에 이제 제가 그 홍콩 쪽에서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와서 이제 콩콜 하면은 금량에 대해서 한 10분 물어보고요. 나머지 2,000이 사람들에서 물어보거든요. 그것도 진짜 웃긴 게 그 사람들이 궁금하면은 한국의 이제 애널리스트한테 접촉해갖고 2,000인지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헛소리하고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하니까 차라리 얘들 다 제끼고 배터리 아저씨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애널리스트 물어보면 계속 SKC나 추천하고 이러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겠냐고. 나한테 물어봐서 에코프로가 어떻고 에코프로 BM 어떠냐 양극재 어떠냐 이런 거 지금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 소재 중에서 중요한 소재이면서 거의 배터리 회사하고는 이제 동등한 파트너십을 맺는 관계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거기에 비해서는 그동안 이제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작년에 한 10조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LG가 100조면
에코프로비엠은 50조 가는 게 맞아요. 당연하잖아요. 배터리 절반 양극재니까. 쉽게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LG가 100조 갈 때 에코프로비엠이 10조 갔으니까 그거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었던 거고 올라갔고 지금 50조로 가는 과정에 지금 20조까지 와 있는 거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식한 여의도에서 그 롱숏하는 공매도 이런 데서 야 이거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10조가 말이 돼 해서 공매도를 쳐놨다가 지금 쌍코피 흘린다는 거 아닙니까? 조만간에 자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라고요. 공부 좀 제대로 하라고요. 그 현실적으로 그 봤을 때 그 국내에서요. 예. 주요 증권사에서 그런 리포트가 안 나오면 예. 외국인도 사기가 쉽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좀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이제 저기 기관 투자가들 좀 큰 데는 사실 국내 증권사들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뭐 메릴린치나 뭐 그다음에 이런 회사들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 그 이제 뭐 국내에서 그렇게 인력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을 고용해서 걔들이 리포트를 써갖고 이제 보고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데도 있고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직접 이제 그 글로벌하게 보면서 그 이 리포트를 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 뭐 그러니까 리포트 자체가 안 나오니까 예 그거 양극재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나만큼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당연히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고 기껏 해갖고 맨날 보고서 나오는 게 테슬라의 양극재를 납품하는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LNF 보고서만 계속 나오니까 실제로 보시면 외국인 그 지분율이 LNF가 한 25%가 되는데 에코프로는 10%가 안 돼요. 야, 그 진짜 IR이 진짜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걸 그럼요. 알려야지 좋은 것도 그럼요. 땅속에 뭐가 있는지를 그거를 드러내고 누군가 말해줘야 그래도 그걸 캐는 거지. 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물어본다니까 자꾸. 그래서 이게 편견을 깨트려서 3대 성인에 이르신 거예요. 예.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르기 시작한 게 2월 달인데 지금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비엠 순매도한 거로 나오는데 실제 2월 달에는 엄청 샀었어요, 외국인들이. 처음에 불 땡긴 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불 땡겨갖고 더블 난 상태에서 팔고 나간 거거든요, 지금 일단 상황이. 그러니까 그건 보면은 그때 들어왔던 애들은 주로 이제 홍콩 애들인 것 같아. 좀 짧게 움직인 애들인 것 같고, 외국계 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2차 전지 뭐 셀 정도만 지금 이해하고 있는 단계고, 그 밑에 소재 따는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양극재 부분은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공부해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미국 애들 기준으로 보면 미국 애들도 애널리스트들이 있을 텐데, 미국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 밸류 체인, 특히 소재 같은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화학 산업 자체가 없어요. 그 뭐 나스닥이 상장, 나스닥이나 다우에 상장된 화학 업체가 없잖아요. 화학 담당 애널리스트가 없는데 이거 분석이 되냐고 얘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분석 안 된 상태로 한국의 이제 여의도에서는 게을러서 그렇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담당 업종 다 애널리스트는 다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애들만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산업이 좋은 급성장하는 진짜 훌륭하고 진짜 이게 전망이 밝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석이나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쭉 방치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올라갈 종목을 찍어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오히려 진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진흙 속에 묻힌 진주였던 거죠. 예. 저는 이제 진주를 발견한 거고 이제 딴 사람들은 게을러갖고 좀 발견을 못한 거죠. 눈썰미가 없어갖고 앞에 진주를 보고도 진주인지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갔던 거죠. 그러면은 그 아까 LNF의 외국인 보유율이 한 25% 되고 에코프로 BM이 1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20% 이상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을 확보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현대차하고 시총 차이 크게 안 나요. 보통 이제 그 정도 규모의 시총이면은 대략 외국인 지분율이 뭐 40%,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10%란 말입니다. 외국인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식을 사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진짜. 예, 20조인데 나중에 50조 되고 100조 되고
이러면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되게 편견을 또 깨트리게 되는 게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딱 봤을 때 외국인 지분율 낮으면 외국인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낮겠냐. 이미 걔네들이 얼마나 외국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안 만나보셨잖아요. 나는 외국인 만나봤거든. 네. 99년, 2000년 그때 이제 제가 인터넷 담당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우리도 인터넷 되게 생소하니까 대투는 그때 대한투자신탁, 뭐 한국투자신탁은 이제 국내에서 거의 뭐 원투하는 큰 규모의 자산 운용사였기 때문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메릴린치나 모건 스탠리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를 많이 방문했었어요. 우리도 주문 많이 주니까. 그 이제 거기 와서 그쪽에 있는 이제 외국인 그 애널리스트들이 와서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막 가르쳐 주고 그랬었거든요. 강의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때가 제가 뭐 나이 한 32 무렵이니까 그 외국인이 와가서 영어로 막 얘기하고 한참 설명하면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면서 막 필기하고 받아줬고 중간에 이제 영어 막 얘기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지만 또 아는 척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막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 처음에는 되게 이제 근거옥조로 생각하고 저 사람도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1년 지나고 보니까 위대하기는 걔들 얘기했던 중에 맞은 게 하나도 없어. 저 새끼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기꾼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외국인 별로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외국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무식하고 멍청하고 다 그래. 주식 시장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똑똑하면은 그 외국인 옛날에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 뭐죠 그때 리먼 브로더스 자빠지고 골드만삭스 휘청휘청하고 모건 스탠리 오너델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괜히 그거를 막 이렇게 외국인이면은 뭔가 있을 것 같고 요새 이제 유튜브 보면은 무슨 박사, 교수 이런 타이틀 하고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적고 들어가거든요. 적고 들어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랑 나랑 크게 차이 안 나. 여러분하고 크게 차이 안 나는 사람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제 그 허명, 그런 간판 이런 거에 자꾸 현혹되시면 이제 제대로 진짜 분석하고 해서 돈 버는데 크게 방해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제 애명 지을 때 배터리 박사나 배터리 교수를 안 하고 일부러 배터리 아저씨라고 한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배터리 박사님, 배터리 교수님 해갖고 하면은 거기에 벌써 이제 눌려갖고 제대로 이제 판단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장애가 될까봐 제가 일부러 이제 없는 것처럼 배터리 아저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저씨라서 그냥 배터리 아저씨라고 했겠냐고 내가. 아직도 그 흙 속에 캐내질 진주가 많다. 다 캐내 놓은 거죠. 캐내서 여러분 앞에 딱 드린 거고요. 갖고 가서 그냥 드시면 된다니까. 내가 다 터갖고 숟가락 해서 이제 먹으면 된다니까요. 자꾸 안 먹고 저거 분명히 독약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 LG 에너지솔루션이요. 네. 지금 시총이 한 100조 좀 넘었는데 앞으로 그 삼성전자를 넘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넘어서죠. 당연히 넘어서죠.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IHS 마켓 자료에 따르면은 2025년이면은 배터리 산업의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그 넘어서면은 이제 당연히 이쪽에서 배터리 산업의 1등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서는 게 당연한 거죠. 25년이니까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IHS 마켓 자료에 따르면은 2025년이면은 배터리 산업의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그 넘어서면은 이제 당연히 이쪽에서 배터리 산업의 1등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서는 게 당연한 거죠. 25년이니까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 이제 알아서 그런가 삼성 SDI도 예. 요즘 되게 막 분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엄청 박차를 가하는 예. 것 같은데 삼성 SDI랑 LG 에너지솔루션의 격차도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은 좀 좁힐 수는 있어도 간격을 영원히 극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폼팩터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하고 원통형을 하고요. 이제 삼성 SDI는 원통형하고 각형을 하는데
각형은 앞으로 좀 사장될 것 같아요. 저희가 봐서는 원통형, 파우치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삼성 SDI는 절대로 파우치는 못 넘어올 거고요.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 보면은 파우치로 자동차를 만드는 게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다만 파우치로 만들었을 때는 자동차 회사들이 종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통형을 병행해서 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시용 원통형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저거를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 들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나중에 46 시리즈로 가더라도 삼성, LG 이렇게 두 회사를 놓고 서로 경쟁을 붙일 수가 있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실 이제 완성체 업체는 원통형이 구미가 당기는 거거든요. 네. 실제 품질은 파우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파우치를 LG가 제일 잘 만드니까 일단 파우치가 메인으로 가고 원통형이 뭐 반반이나 뭐 6대4나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50%는 LG하고 SK가 나눠 먹는 시장이고 나머지 50%를 LG하고 삼성이 나눠 먹는 시장이니까 그러면은 전체로 보면은 50, 50에서 여기 25, 25를 LG가 갖고 가니까 LG 시장 점유율이 50이 되고 여기 이제 SK가 파우치 쪽에서 25. 삼성이 25. 원통형에서 25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LG 화학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게 그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SDI만 해도 양극재를 에코프로비엠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LG그룹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LG 화학에서 양질을 받으니까. 예. 하면서 LG에서 한 절반 정도 받고 나머지는 이제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가니까 이제 그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 지금 이제 LG화학에서 지금 신규로 시장 진출하려고 하는 게 양극재 말고 지금, 분리막도 지금 하려고 하고요. 동박도 하려고 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 예. 뭐 그런 형태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소재 기술이 결국은 이제 이 배터리 기술하고도 좀 연결되니까 소재를 잘 다루면 배터리도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그 기술적 장벽은 LG엔솔의 그 퀄리티를 SDI가 영영 극복을 못할 겁니다. 같은 회사 계열이니까 의사소통도 훨씬 잘 될 그렇죠. 거고 긴밀하게 그렇죠. 되겠네요. 예, 이쪽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삼성 SDI는 이번 현장 행사에 보니까 일렉트릭 트럭. 그거 갖고 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 트럭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많이 필요하니까 배터리 개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게 이제 바로 요건데요. 네. 요게 2170이 28,000개가 들어가거든요. 와, 엄청 들어가는구나. 예. 모델 3가 이제 2170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게 4,300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 7배 되겠죠. 4728. 예, 7배 정도 들어가는 볼보 FH 트럭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타봤거든요. 예, 타보니까 이 테슬라 세미 트럭하고는 달리 조수석도 있고 침대도 있더라. 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 여의도 진짜 문제가 완전 테슬라에 막 빠져갖고 테슬라 빠돌이들도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작년 한 11월 무렵에 그 세미트럭 테슬라 거 나왔을 때 그때 막 그것도 막 조명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 완전 실패작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이 삼성 SDI하고 저기 볼보가 원래 옛날부터 이게 트럭에서는 강자니까 볼보하고 하는 그 트럭 사업 저거는 지금 제대로 진척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요겁니다. 22년 10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삼성 SDI 배터리셀 공급받는 볼보그룹이 벨기에 겐트에 배터리 모듈 공장을 건설해서 저렇게 만들어갖고 저기 다니겠다는 거거든요. 완성품이란 말입니다. 네. 이거는. 근데 이에 비해 갖고 테슬라 세미트럭은 어떠냐면 요게 이제 테슬라 세미트럭 얘기인데 콜라를 실으면 160km를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스 감자칩, 프리토레이 뭐 그런 감자칩을 실으면 684km로 간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거우니까요, 펩시는. 콜라는 무거워갖고 얼마 못 가고. 그 정도 무게 차이는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저게 완성품이 아닌 거죠, 사실. 예. 트럭 자체가, 트럭 자체가 배터리를 싣고 다니는 트럭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시면은, 카링 TV라는 데서 제가 이제 갖고 온 그 자료고요. 무게하고 가격은 함구했다. 부끄러워서 말 못한 거예요. 더 증명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완성품이 아니라는 얘기고, 이거를 이제 누가 받아갔냐 하면은 이제 펩시코에서 받아갔거든요. 펩시코에서 이제 펩시콜라하고 저 레이스라는 과자만 두 가지 사업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오코넬 펩시코 부사장이 한 얘기가 탄산음료 등 무거운 화물을 실으면은 160km만 운송하고,
가벼운 프리톤나 레이스 감자칩을 실으면 684를 갈 예정이고 이 충전 시간은 대략 한 35에서 45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지금 충전 앞으로 큰 문제 될 거예요. 이 트럭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중간에 160km 가갖고 충전하는데 1시간씩 걸리면 지금은 언제 옮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도 빠른 속도로 좀 속도 자체를 좀 높이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 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제 그 트럭을 별로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일단 세미 트럭이 슬리퍼 캡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자는 공간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게 없어서 이제 그 트럭들이 사보고 뭐 이런 차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에 있네요. 운전석이. 말이 됩니까? 차를 이따구로 만듭니까?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FH 트럭 요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그 우리 그냥 트럭이에요. 요 왼쪽에 이제 운전석이 있고 오른쪽에 조수석이 있고 요 뒤에 이렇게 침대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 중앙운전석이 있고 뒷자리에 조수석이 있어요. 그러면서 슬리퍼 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쌍욕을 먹었다더라고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환상을 버리라니까. 환상을 버리라니까. 똑같은 사람이야. 일론 머스크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나랑 동갑이라니까. 자꾸 얘기하면 뭐 지방에 뭐 이사 나부랭이가 뭐 감히 위대하신 일론 머스크하고 맞짱을 뜨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걔나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저 동갑이고 하는데 내가 머스크한테 꿀릴 게 뭐 있냐고. 머스크 해봐야 뭐 회장 해봐야 뭐 저 테슬라 회장이 우리 회사 회장이냐고. 진짜 가짜 나갖고 내가. 우리나라 대표 이런 셀 기업들이 예. 해외 유수 그 자동차 회사들하고 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SKO는 현대차 제네시스랑 뭐 전기차 모델 EGV70 예. 뭐 이런 걸 전시했다고 하는데. 그 차는 그거는 잘 못 봤고요. 제가 이제 SK 부스에서 본 거는 이제 그거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 배터리를 전시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그 코발트 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LFP 배터리. 네. 그 LFP 배터리가 약간 좀 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LFP가 예, 그 중국에서 요겁니다. 많이 예, 중국에서 많이 한다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LFP 배터리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만든다고. 맞아요. 예. NCM은 미분 적분이고 LFP는 저기 더셈 뺄셈이라서 그냥 뚝딱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뚝딱해서 만들었다니까. 그렇구나. 예. 그런데 LFP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LFP가 중국 거보다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LFP는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점 하나가 뭐냐면은 겨울철에 이 그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여름에 300km 가다가 겨울철 되면은 150km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춘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제 설날 같은 그때 이 중국 사람들이 전기시설 타고 고속도로에 나왔는데 정체되겠네요. 예, 150km밖에 안 가니까 주유소 그러니까 충전소에 줄을 막 서가지고 예. 그래갖고 또 충전하는데 10시간씩 기다리고 뭐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디 가는 것만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아니 우리야 뭐 사실 저 서울에서 대구 500km인가? 뭐 서울 대구 아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니까 예. 그거 이제 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530, 540 가니까 중간에 충전 안 하고도 갈 수 있는데 중국도 멀잖아요. 1000km, 2000km씩 가야 되는데 150km 가다가 중간에 또 충전하서 또 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이거는 이게 이제 효율이 겨울철에 떨어지는 게 대략 한 20%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300이라도 여름에 300이면 이거는 겨울에 240을 가거든요. 240 가는 거하고 150 가는 거하고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잘 만든다니까요. 네. 또 이런 시장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배터리 회사들은 이제 아주 뛰어난 요리사입니다.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손님이 자꾸 라면 끓여달라고 메뉴에 라면 넣어달라고 자꾸 보채는 거예요. 라면 몸에 안 좋습니다. 제가 훨씬 더 맛있는 요리, 건강한 요리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얘기해봤는데 단골이
괴롭히니까 라면 좀 제발 해달라고. 알았다 그래 씨발 라면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품 라면을 만들어주면 아니 명품은 아니고 라면 중에서도 이제 좀 더 맛있게 끓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굴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또 LFP 그 막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중국 LFP가 이제 이게 가격이 싸니까 NCM 뭐 백날 해봐야 그래도 가격 싼 걸 어떻게 이게 막 이런 얘기 하다가 팔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막 얘기 하다가 안 싸다고 내가 LFP 안 싸다고 고깃값을 정육집 주인이 알지 니가 뭘 아냐고. 우리가 정육집 주인 아닙니까? 우리가 양극재 싸고 배터리 만드는 회사니 우리가 정육집 주인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안 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만. 어쨌든 간에 이번 이렇게 해서 한국에 LFP를 만들어서 딱 내놓으니까 하는 얘기가 중국에 또 LFP를 더 싸게 만든대요 우리보다. 우리는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LFP로 가면 중국이 LFP는 더 싸게 만드니까 또 경쟁이 있을 거야 막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차이나 2차전지 ETF 팔려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올해 초만 해도 그거 엄청나게 팔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다 물려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2차전지 샀던 사람들은 막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서 막 난리 치고 있는데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지금 그 와중에 중국 1월 달에 그 차이나 2차전지 그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때 13,000원에다가 지금 11,200원 하거든요. 15% 16%씩 지금 마이너스 나가고 18,000원인가 거기까 갔다가 또 떨어져. 예, 제일 많이 갔을 때 2만 거의 근처까지 갔거든요. 예. 올 초에가 13,000원 했다니까요. 13,000원짜리 사고 지금 11,200원 하니까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그 얘기도 못해. 내가 맨날 그거 LF 차이나 2차전지 솔렉티브 이거 산 사람들 내가 매국노라고 막 얘기하고 다녀갖고 내가 손해봤는데 말도 못한다니까요. 말하면 아니 매국노냐 왜 그거 갖고 있냐 이런 소리 들으니까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고요.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해갖고 한국 2차전지로 갈아타세요. 답이 없어요 중국은.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에 또 한 차원에 그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력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어느 정도 기술 격차 부분이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초격차가 아니라 진입장벽이 낮다. 중국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팔아먹기 위해 갖고 만든 말이에요. 그런 리가 있습니까? 고려청자 비색을 500년 동안 중국 애들이 흉내를 못 냈다니까요. 500년 동안. 예. 그러니까 그게 이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력이 사실 그것도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끝난 얘기예요. 기술력이 중국이 낫냐 한국이 낫냐 이 얘기도 사실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IRA 법안이 통과돼 갖고 중국이 설령 우리보다 기술력이 더 뛰어나도 어차피 못 팔아요. 한국밖에 못 판다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그걸 끝까지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는 결국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를 팔아야 되니까. 그거 하는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그 정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갔겠습니다. 그 정성으로 여자를 꼬셨으면 김태희랑 결혼했겠어요. 진짜. 그러면은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포드가 중국 업체 CATA라고 뭔가 뭐 기술 라이센스 방식에 뭔가 이렇게 우회하는 거, IRA를 우회해서 또 뭐 합작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것도 이제 이거 CAT를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의 일환이고요. 근데 지금 얘기 자체가 공산당도 그렇게 썩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미국 그 정치권에서도 이거 되게 좀 하고 있어가지고 포드한테 몇 마디만 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IRA가 이제 사실 보면 그 세부 규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또 무식한 여의도에서는 그냥 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중국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Foreign Entity of Concern은 이제 우려 집단, 우려 단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아니고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특히 중국 공산당의 지배나 뒷배가 중국 공산당이라고 의심되는 그런 기업을 짚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회사가 바로 해당된 회사가 바로 CATL 닝더스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닝더스다이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도 IRA나 뭐 규정을 만들든지 세부 법률을 바꾸든지 세부 규정을 고치든지 해서라도 못 들어오게 할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배터리 업체나 그 다음에 특히 소재 업체들 이제 전구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회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예요. 그렇게 열어주기 위해 가지고 중국이라고 안 하고 Foreign Country of Concern이라고 안 하고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 GM이 거린메이가 SK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하고 같이 합작해서 이제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지어가지고 하는 게 이제 그런 형태는 지금 열어준 거거든요. IRA 규정상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주요 이슈 뉴스가 삼성 SDI에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구체는 잊으십시오. 네, 이거 그럼 뉴스는 잊으십시오. 제가 잊으라고 몇 번 자꾸 얘기하지 잊으십시오. 예, 지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잊으라고 비슷하게 지난번에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 참 사람들 진짜 이상하네. 잊으라고 하면 좀 잊지 자꾸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새롭고 뭔가 신기한 이런 것들이 뚝딱 나타나서 시장의 판도를 싹 바꾸는 그런 일이 사실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산업에서는 많이 있어요. 화학 쪽, 정밀화학 쪽, 특히 배터리 쪽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갖고 삼성 SDI가 LG 에너지솔루션을 때려잡고 1등으로 올라선다. 그러면은 이게 전고체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도요다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가 갑자기 전고체를 딱 완성해갖고 갑자기 이제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 선두에 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지난번에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영상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니켈 그것도 이제 막 90% 100%까지 가는데 한 10%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기술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 90이 안 된다니까. 90 어렵습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막 불나고 난리 나죠. 그냥 톡톡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양극재는 사실은 양극재에서 가장 앞서 있던 나라가 중국 제외하고 일본의 이제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스미토모 금속 광산이라는 회사가 이제 NCA 쪽에서 원래부터는 전통적인 강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유미코아라는 회사가 이제 또 양극재 쪽에서는 정통적인 강자였습니다. 근데 그게 왜 뒤집어졌냐면 에코프로 BM이 애초부터 처음에 이제 양극재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하이니켈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하이니켈 우리는 80% 90%까지 가자 해서 그거를 10년 전부터 연구를 한 거거든요. 2019년, 20년에 물건이 나왔을 때 그때 벌써 하이니켈 80% 90%짜리 그때 나왔었다고요. 그래갖고 한 번에 판도를 완전 역전시켜버린 거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유미코아나 이제 그 스미토모 금속광산 같은 애들은 지금 한 NCM 기준에서 보면 한 6둘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 이것만 계속 했던 거예요. 갑자기 하이니켈 쪽 80% 90% 우리가 딱 치고 들어갔는데 쫓아오려고 보니까 다시 딱 보니까 저 새끼들 저거 10년 걸쳐서 만들었네. 이렇게 된 거죠. 10년 걸린다니까요. 해보면 10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려청자 비색을 생각하자. 그러니까. 그 한마디면 되겠네. 예. 유미코아가 손들었습니다. 6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유미코아에서도 이제 812 구반반으로 올라가야지 하면서 계속 구워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갔고 지금 양극재 사업 접을난단 말입니다. 스미토모 금속광산도 이거 이제 그 걔들은 NCA인데 NCA 이제 뭐 니켈 80% 90% 가야 되는데 걔들도 막 열심히 구워갖고 가불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스미토모 쪽 양극재가 지금 이제 에코프로로 가든 지금 LNF로 가든 이런 형태로 지금 다 바뀌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게 요거 LG 에너지솔루션 LFP 파우치셀 요번에 이제 출시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 모델 2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미국 시장에 들어가던 이제 테슬라 모델은 다 파나소닉 배터리 양극재는 아까 스미토모 그 금속 광산이라는 걸 썼었거든요. 그거 제끼고 지금 우리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나소닉이 혼다, 도요타, 닛산 이런 애들도 지금 파나소닉 배터리를 안 쓰거든요. 테슬라는
미쳤습니까? 저기 쓰고 있기에. 테슬라도 분명히 딴만 먹을 거라고 우리는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 새끼가 양아치라고. 의리가 없어. 내 같으면 진짜 의리라도 진짜 미국 것만은 그 파나소닉 거를 계속해서 밀어주겠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파나소닉 거를 물건을 계속 빼갖고 지금 대한민국 쪽으로 지금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배터리가 요번에 발표한 LG 엔솔의 LFP 파우치 셀 저 배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 7조 원 들여가지고 애리조나에 짓는다는 일시공 원통형 배터리, 그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미국 시장은 아마 계약 관계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미국 시장 거는 다 파나소닉 걸 다 썼었어요. 그러니까 LG가 거기다 그 테슬라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제 25년 완공 목표에서 짓는다는 거는 아마 파나소닉하고 계약 기간이 뭐 24년 10일 30일 끝난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고, 끝나고 다시 재계약할 때는 파나소닉 물량을 많이 빼갖고 LG 엔솔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거라니까. LG 엔솔은 점점 더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예. 제품이 좋으니까. 아, 제품이 좋으니까. 예. 아, 그래서 고려청자 비색 생각하고 K배터리는 위대하다. 아, 그럼요. K배터리에 투자 8개 그럼요. 주식. 예.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바꿔갖고 이제 배터리 아저씨를 영접하시는 게 당신들의 신상이 좋을 겁니다. 네. 자꾸 그런 식으로 입장 놓고 쟤는 뭔가 틀린 부분이 있을 거야. 백날 찾아보십시오. 찾아지는가. 그거 찾을 능력이 있으면 니들이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헛발질을 안 했겠지. 애초부터. 네. 정신 차리고 네 주제를 알고 네 분수를 알아라고. 말씀해 주신 K배터리 주식들의 반응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뭐 양극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막 폐배터리 쪽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장비, 아니면은 이제 다음 10배 오를 주식으로 막 수소 쪽으로 가시고. 그런 건 좀 그런 투자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잘못된 투자 방식입니다. 핵심에서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할 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제가 담당하는 반도체 장비 주식이 제대로 오른 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막 타서 삼성전자 한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반도체 장비 내가 이제 그 커버하고 있던 게 막 오릅니다. 뒤늦게. 올라서 한 30, 40% 막 올라요. 뭐 심지어는 W 났는데 그러다가 장이 한번 꺾이면 걔들은 반토막 나요. 삼성이나 10%밖에 안 빠진다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2배 올라서 10% 빠지고 다음 장 좋으면 다시 거기서 또 올라가고 얘는 2배 올랐다가 다시 원시되고 거기서 다시 장 좋으면 또 2배 올랐다가 또 원시되고 계속 왔다 가만 하고 장기적 추세를 봐갖고는 이득이 안 나요. 길게 갖고 갈 주식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8개 핵심적인 데서 놀아야지 자꾸 그 뭐 변두리에 폐배터리 진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파셔야 되고 지금 폐배터리 자꾸 미는 거는 그 여의도 기관들의 뒤에 음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거 걔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여의도 기관들이 자기들이 물량 왕창 갖고 있어갖고 가격 올린 다음에 그 가격에다가 개인들한테 던지려고 계속 펌프질 하는 거라고요, 그게. 좀 속지 마십시오,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안 속을 때도 됐잖아요. 그러면 수소차 같은 경우는 그 책에서도 배터리 레볼루션에서 말씀해 주신 게 한국에 있는 수소 관련 밸류체인은 투자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그 책에서도 광물 의존적 송대전의 문제 지목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수소 관련주는 투자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글로벌 넘버원이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한국 배터리 투자하자고 말씀드린 건 한국 1등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배터리 사업이 막 성장하지만 작년에 중국 관련된 배터리 회사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반토막 나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중국 배터리 밸류체인이 우리 배터리 밸류체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소는 우리가 1등이 아닙니다. 수소는 유럽이 1등이고요. 미국도 우리보다 앞서 있고요. 심지어는 일본보다 우리가 수소가 못해요. 그런데 왜 여기다 투자합니까? 수소를 꼭 투자하시고 싶으면은 이제 유럽에 어서 수소 잘하는 글로벌 넘버원 회사들을 잘 보고 계시다가 이게 시장이 딱 커질 무렵에 그때 딱 맞춰갖고 투자를 하셔야지 한국의 수준은 볼 게 없어요. 그래서 핵심에서 놀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핵심 8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양극재.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 좀 국내 배터리 기업들과 정부가 좀 어떻게 좀 서포트를 하면 좋을지. 광물입니다. 광물 쪽이고 특히 이제 리튬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리튬이 아르헨티나 움브레 모이루토 요모하고 저희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 이제 리튬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제 그 리튬만 우리가 빼와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 이제 아르헨티나나 저희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같이 이제 상생하는 우리가 그 나라를 돕는 그죠. 그런 느낌으로 파트너의 느낌으로 사실 가야 되고 그렇게 가려면은 이제 개별 민간 기업 차원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고 이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나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하게 될 거고 그게 또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성을 좀 더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도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쉽게 억셉터블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요거 한번 잠깐 요게 이제 뭐냐면 2022년 11월 달에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라는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정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적 기관 대표적으로 뭐 한국광물자원공사 그게 좀 이름 바꿨거든요. 이제 이름 바꿔서 있는데 그거하고 뭐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이제 약간 공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는 LG엔솔이나 뭐 포스코나 고려아연이나 뭐 에코프로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민관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 국영기업들 이런 애들이 같이 힘을 합쳐갖고 배터리 관련된 광물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같이 해보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출범한 거고요. 그다음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요 부분을 반드시 좀 머릿속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게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MSP라고 미네랄 시큐리티 파트너십해서 미국이 이게 핵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한 핵심 광물 다자 협력체고 22년 6월에 출범한 겁니다. 야, 미국 완전 중국을 배제해버리네요. 진짜 강력하게. 이런 흐름에서 6월 달에 MSP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IRA가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렇구나. 공부 좀 해요. 자꾸 답답하네. 진짜 맨날 차트만 보지 말고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 주식 투자가 되지. 그래서 22년 6월에 출범할 때 그때 협력국으로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유럽연합이 여기 참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게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은 이제 아프리카 쪽 광물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 리튬 강산 개발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진짜 선제적으로 먼저 잘 접근한 거고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중요한 자원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제 여기 최근 기사가 2월 7일 날 마이닝 인다바라는 이제 아프리카 광업 행사입니다. 이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데 이 열리는 요거를 계기로 해서 이 MSP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회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 미국, 이제 프랑스 뭐 이런 이제 각종 12개 회원국들이 다 참석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히 이제 자원 쪽 담당하고 있는 장관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앞으로 중국 애들하고 놀지 말고 우리랑 놀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때 참석한 이제 주요 아프리카 그 옵저버 국가가 저희하고도 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그다음에 나이지리아도 저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몇 나라 더 있었습니다. 총 9개 아프리카 국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주요 자원부국하고 정부기관, 광업기관하고 만나서 핵심 광물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발판을 지금 마련하는 일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지금 저희 그 이사님이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에 지금 출장 가 계신데 산업부에서도 지금 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식을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계신 거네요. 이런 걸 모르니까 계속 그냥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차트만 꺼갖고 이게 90도 상승했는데 이제 앞으로 떨어지면 나면 이러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돈을 못 벌지. 공부 좀 하라고 제발. 이런 얘기를 내가 아니고 리서치 센터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증권사에서 방송에 많이 나오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오면. 정신 좀 차리라고 진짜 뭐하냐 너네들. 최근에 지금
이 한국의 2차전지 주식들이 이렇게 뜨겁고 이 광물 확보하고 이게 막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각종 뉴스들이 쏟아나오는데 지금 리서치 센터에서 무슨 보고서를 쓰고 있냐면은 테슬라의 그 ESS 예, 에너지 저장 장치 예, 태양광 발전의 앞으로 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회사들 있잖아요. 뭐 그 뉴럴링크부터 해갖고 이제 예, 스페이스 X 해서 이런 트위터까지 해갖고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너지를 이룰 거냐 이런 리포트 쓰고 앉았다고요 지금. 근데 저도 진짜 반성하게 되는 게 이사님한테 이 말씀을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는 예. 그럴 듯한데요. 예. 이런 얘기를 듣고 하면 약간 먼 나라 얘기가 공상과학 같은 얘기. 뭔가 이게 너무 앞서가고 뭐 소설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진짜. 소설 쓰고 앉았다니까요. 지금 SF 소설 쓰고 앉았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요, 이사님 이게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책에서 K배터리 주요 기업들이 평균 10배 성장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 2배 정도 올랐으니까 5배가 남았어요. 아, 그래요? 야,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예. 5배가 마음에 안 드시면 한 1, 2년 정도 더 기다리시면 그러면 10배가 될 겁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계속 성장하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3년에 10배를 말씀드렸는데 3년에 10배가 올라갈 건데 그 중에 지금 2배가 올랐으니까 지금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는 5배가 남은 거잖아요. 10배를 내가 채우고 싶다. 그럼 1, 2년 더 기다리면 됩니다. 4년, 5년 기다리면 10배가 될 겁니다. 네. 네, 이사님 오늘도 너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러면 끝으로요 시청자님들께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단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팔았다 샀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승부를 한 3, 4년은 최소 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한두 종목 사시면 안 되고 반드시 최소한 초심자의 경우에 최소 5종목 이상 한 10종목 사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사시는 게 좋고요. 일단 이제 지금은 좀 뭐랄까 아예 2차전 주식이 없다 하면 일단 이제 뭐 한 20, 30%든 50%든 일단 사놓고 시작하십시오. 사놓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더 채워나가도 되니까 일단 빨리 발을 담그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배터리 아저씨가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2차전지가 좋다, 여기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주구장창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듣고 지고집을 부리다가 이게 지금 100%씩 올라가는 거를 다 놓치고 지금에서야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 배터리 아저씨 말씀이 맞았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조정을 기다린다. 다들 조정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강남의 PB들이 2차전지 주가 떨어지기 떨어지기를 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 자금이 1,000억씩 갖고 있어요. PB 한 명당. 그 사람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이라고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겠냐고요. 게다가 지금 저것도 있잖아요. 공매도 쳐갖고 빨리 떨어뜨려갖고 지금 쇼커브 해야 되는 사람들도 지금 막 천지에 널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겠냐고요. 일단 사고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 일단 사고 시작하고 물론 조정이 있겠죠. 조정이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2배 더 올라가고 그때 조정 나올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저희 금량이 이제 5,000원부터 시작해갖고 4만원까지 갈 때 중간중간에 저거 이렇게 급해 올랐는데 조정 날 거야 하고 조정 사야지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4만원에 고점에 사더라고 내가 답답해갖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안 물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사놓고 단 1분에도 물리기 싫거든요. 내가 사고 저 화장실 갔다 오면 그때부터 올라서 계속 오르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당장 대충 사서 한 10% 20% 물린다고 생각하고 10% 20% 물리면 좀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지금 현 상황에서 2차전지 주식이 사지는 거지. 오지도 않은 조정을 맨날 백날 천날 기다려 봐갖고 그게 옵니까? 안 온다니까요. 한 번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분할해서 또 사면 되고 분할 아니고 사도 상관없어요. 그냥 한 번에 100% 사도 관계없어요. 이게 성장하는 성장을 계속 거듭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산업이기 때문에 오늘의 고점이 이거 진짜 엄청난 고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개월 1년 지나면 그 고점이 다 극복이 되고 더 위에 고점이 있단 말입니다.
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금양 같은 경우에 저희가 5,000원부터 시작해갖고 11월 달에 4만 원 고점을 찍고 2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 4만 원 그 고점에 찍었던 그 고점에 샀던 사람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그 원금 회복 못하겠다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7만 5천 원, 8만 원입니다. 지금 몇 달 됐습니까? 그게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이에요. 대충 사요. 좀 머리 굴리지 말고 머리 굴린다고 해갖고 당신들이 결과가 좋아질 만큼 당신들 머리가 좋지 않아. 그냥 대충 사라고 진짜. 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사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양의 박순혁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